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군사 초강국, 핵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군사력 강화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소름이 끼친다면서 대화 의지가 없음도 강조를 했는데 북한이 어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김정은이 지난 1월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주문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 영해, 영공 조항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무력 흡수 통일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공식 파기하고 개성공단 관련 법률도 폐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며 군사 초강국, 핵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에 현재 풍향을 고려할 때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를 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이번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서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네,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날을 맞았습니다.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세를 주고받은 여야는 오늘도 격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의정 갈등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은 2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사저 불법 증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자 단독 의결로 의원들이 직접 동행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국감장에서도 반박이 오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 오늘 국감에서는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감사합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가는 법사위에는 이 대표와 김 여사 수사 등 쟁점이 포진해 여야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의정 갈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이 21대 대선에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겠다며 당내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사법 정의 특위도 발족시켰는데요.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집권 플랜 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집권 플랜 본부는 먹사니즘 본부와 당원 주권 본부 등 총 4본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괄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아 모범당원 10만 양성 추진 및 먹사니즘 사회구현 등 집권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사니즘 본부장으로는 원외 인사인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영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돼 대선 출마 자격 상실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사법정의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서서 법 왜곡에 대한 대응. 민주당이 2년 반 앞둔 27년 대선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 이틀 당내 인사들과 만나는 등 세력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친윤계에서는 단결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한계 원내외 인사 20여 명을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토론 주제에 올랐습니다. 의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관한 민심에 관한 얘기들 등등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은 야권의 김 여사 특검 공세를 우려했고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할 테니 도와달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찬회동에선 김 여사 특검법 이탈자가 누구일지 의아하다며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 대응을 결정하자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SGI 서울보증 상근 감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오선의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 만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동 단결을 해도 부족한 때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권성동 의원도 당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세력화 움직임에 당내 견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시작이 됐죠. 첫날부터 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국감 소식,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법사위부터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걸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재판 지연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 얘기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여당의 공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위원장인데 이제 검찰이 478명이나 되는 이 증인을 신청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얘기하는 그 재판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어저께 먼저 저 상황, 법사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아무리 민주당이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국민 5천만 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통해서 다음 대선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을 호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많아진 이유는요. 참고인의 진술을 이 부동의 해주니까 이 진술로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지금 성남 FC뿐만 아니라 백현동, 대장동 이것이 병합되면서 부득이하게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되려고 한다면 참고인 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동의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증인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저 정청래 위원장도.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 지연 전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늘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격을 당하는데 방어를 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게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피고 측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건 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서의 주장을 피고가 어떻게 다 동의를 하겠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방어권의 일환이고 자기 주장의 일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 지연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을 뿐이지 고의 지연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양쪽의 주장들이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민주당에서 그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이거 구형 나온 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과하다 이런 지적하는데 과하다는 거는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데 왜 검찰이 구형까지 과하다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과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과거의 선례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런 선례가 거의 없는데 왜 했느냐라고 할 때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정무적인 판단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방어하는 측에서는 또 이것을 너무 과도하다, 형평이 어긋나 있다. 이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또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전술까지 동원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에 다 뭐 논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양한 이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이화영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이 짜집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녹취록 고발된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까? 근데 민주당은 자신이 불리하면 짭기 끼고 또 정치 검찰이 조작한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짜깁기였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개됐을 때 이 이화영 그 경기지사가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쌍방울에 자금이 들어갔고 변호인 대납 비용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일종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들은 자신들의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출처였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으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튼 것 자체에서 그 내용 중에 어디다 대납을 했고 이게 공개될지 걱정이 된다. 그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저는 뭐 좀 거기에 그렇습니까? 동의하는. 왜냐하면 그럼 잘못 꺼낸 거네요, 저 녹취록. 저는 잘못 꺼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꺼낸 거는 민주당이 꺼낸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꺼낸 거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잘 꺼낸 거고 민주당 측에서 꺼낸 건 아니니까 지금 당황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 대화가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대리해줘서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다시 말해서 아바타 내지는 뭐랄까 분신 같은 사람과의 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저게 뭐가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어떤 고발이나 이런 것도 저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이 왜 불거졌느냐, 불거지게 만들었느냐가 이제 민주당의 좀 아픈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추미애 의원께서, 추미애 대표께서 드루킹 사건 이거를 고발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히려 안 좋은 결론으로 도달했듯이 예. 이화영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예. 이 상황으로 오게 한 것, 이것은 조금 전략에 있어서 좀 더 전후 좌우를 전부 다 좀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패착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 변호사와 이화영 지사가 대화했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조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을 네. 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겠죠. 당에 대해서 지원했던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대표는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화영 녹취록을 역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이게 곤혹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응 방안이라든가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예.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정리해서 예. 입장 발표하는 게 가장 훌륭한 대응이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감장에서는 이게 좀 당황해가지고 네네. 이게 제대로 정리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건지를 예.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논리를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전공법이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예. 자, 이재명 대표가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벌선 지원 유세 중에 했던 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 발언을 놓고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탄핵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계속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어요. 도를 넘는 공세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그 민주당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를 예. 들어놓고 그것을 만약에 지문으로 옮겨놓은 후에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험에 한번 내보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것이 암시한 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틀릴 학생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근데 민주당은 그건 또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국정 지지율 하락 이거 외에는 딱히 헌법과 법률의 위반, 중대한 위반 사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리스크를 활용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이걸 바탕으로 탄핵까지 나서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역풍은 역풍대로 걱정하고 반대로 선전선동은 선전선동으로 하니까 글쎄 어떤 게 민주당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전선동이 진심이에요. 선전선동이 진심입니까? 탄핵은 진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치적 수사 우리가 그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레토릭이라는 건 뭐냐면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의 전략이라고 보지 탄핵은 사법적 절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결정적인 위법 사항을 발견하기 전에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암시, 상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선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거를 좀 그걸 뒤로 막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동의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죠. 이번 국감에서. 행안위에서는요, 이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도 일부 증인이 불수석하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죠.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관저 정축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이 싸움을 가지고서 가겠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이런 내용들 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저 관저 증축 공사 관련해서 추석하지 않자 직접 찾아간 거잖아요. 네. 저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번 국회 들어서 첫 국감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잘 한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증인을 요청하고 증인들이 안 나와도 무기력했던 게 그동안의 국회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저게 진정성이 있느냐는 앞으로도 봐야 돼요.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이니까 만약에 갔다면 사실은 진정성보다는 저게 정치적인 공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증인이 안 나올 때 저렇게 갔으니까 의원들이 직접 성실하게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예. 모든 증인에 대해서 저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예.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런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뭐 서로 양해하고 동의하는 이런 모습이 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국회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이유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라면 문제가 그거는 있는 진정성은 없는 알겠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일명 이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출범을 시키면서 지금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미 총공세는 다 예고가 됐던 상황이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총공세를 갖다가 어떻게 막을 방법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그렇죠. 주요한 네. 일정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을 예. 입증시키기 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뭐 일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결국엔 목적으로 한 바가 무엇이냐. 아까 탄핵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것이 조기 대선이나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징검다리로 이 국정감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 당이나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대응하고 우리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정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방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야당의 동행명령, 여기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 발부된 게 아니라 발부 압박에 뒤늦게 출석을 했죠. 자,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동행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진숙을 동행명령장 여부는 2시에 보고하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글쎄요, 이제 동행명령장으로 이제 압박을 하니까 네. 이제 늦게 출석한 거 아니에요? 네.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내가 현재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유서 냈죠. 예. 예.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예. 동행명령장 발부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고위공직자로서 그 정도까지 가서 거부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네네. 탄핵 심판 중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인데 예.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 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사유서가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출석을 한 거는 또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게 특별하게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지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이요, 뭐 동행명령장 계속 나오면서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해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친한계 의원들에 이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면서 새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죠. 친윤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권성동 의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냥 휴일에 저녁 먹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적절하진 않아 보이네요. 제가 어떤 뭐 입장을 하거나 뭐 공식 만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동훈 대표가요, 지금 연 이틀 당내 인사들과 만났다. 자, 앞서 친한계 모임에선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상이 누군지,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당 실장을 맡으시니까, 대표 실장을 맡으시니까 설명이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누구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다. 누구의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예.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예, 외압, 밖에서. 또 하나는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 민심, 이게 63%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당대표에 올랐었는데 예. 그동안 뭐 지난 한 70일 정도가 지났나요? 네네. 당대표 기간 동안에 한 대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얻어낸 결과가 뭐냐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한번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내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예.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 불편한 이야기 하겠다.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친윤계에서는 부적절하다. 이 모임 자체가 또 다 이런 것이 당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어요. 친윤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심하다고 뿐이 표현을 못 드리겠어요. 누가 한심하다는 겁니까? 둘 다? 친윤계가. 아, 친윤계가. 왜냐하면 지금 힘과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 그래서 친윤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힘과 권한을 더 가진 사람들이 힘과 권한이 더 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왜 우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어허. 그런 경우는 딱 하나예요. 예.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꿀릴 때 정당성이 뭐 있어가지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아니 친한계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좀 대변해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걸 예. 분열이라고 얘기한다. 아하. 그러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없는 권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친윤계가 자기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저처럼 약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게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나오신 친한계를 좀 두둔하는 듯한 표현으로 저는 제3자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일단 한 대표가요. 일단 김 여사 문제나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이제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특검법 뭐 재발이 뭐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선을 선택할 수는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 제3자 특검법과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정도의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얘기했었던 뭐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도 제3자 발의,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 법리적 사안이 간단한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용 특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다만 이건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국민의 민심과 눈높이는 사실 정치인들이 가야 하는 여러 길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변수는 되겠죠. 이것이 재발이 됐을 때 예.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김대남 행정관에 대한 대응이 한동훈 대표가 다른 분들은 좀 지나치다. 당내에서 이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건 기강을 잡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 받고 끝까지 갑니까? 그럼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김대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이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영상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진이 확보를 했습니다. 새벽인데 전조등도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행으로 파출소로 가는 도중에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 이것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조윤은 기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짙은 녹색 캐스퍼 차량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들자 검은색 택시가 피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문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고 컴컴한 밤길인데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택시 운전자가 캐스퍼 쪽으로 다가갔지만 문 씨는 한동안 내리지 않다가 사고가 난 지 약 3분이 지나서야 차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문 씨는 경찰과 임의 동행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140m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까지 걸어갔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도중 비틀대는 문 씨를 부축하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고 빤히 보며 뭔가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서 문 씨의 신분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문 씨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 피해 택시 차량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 문다혜 씨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언제쯤 조사를 받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해봤으면 한 그 실무 경험에 따르면 일단 훈방을 한 다음에 한 주 정도 내로는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출석을 위한 조율 중이다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금주 중 내지 늦어도 다음 주 초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면은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백하는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조속한 시간에 나올라라고 할 것이고 그 반면에 그 문다혜 씨 측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접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0.149라고 하는 객관적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어쨌든 증거 자체는 이미 다 CCTV를 통해서 확보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어제 이제 기자들이 많이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바로 그 앞으로 들어가라 이렇지는 않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로서의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피의자의 인권 뭐 보호 뭐 이런 걸 위해서 공개되기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비공개로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경찰이 피의자 측 그러니까 문다혜 씨 측 변호인과 이 협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율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불법 주차 가능성도 뭐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CCTV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개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은 문다혜 씨 차량이 주차된 곳이
황색 점선으로 된 구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곳이 되면은 불법 주차 지역이 아닌가라는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다혜 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한 7시간 가량 자신의 차량을 주차를 해놨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주차된 지역이 황색 점선 구역인데 여기가 5분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주정차의 정황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마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불법 주정차 혐의가 맞다라고 한다면 뭐 과태료 부과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난폭운전, 뭐 신호 위반했다 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이제 뭐 다른 교통법규까지 위반을 했다. 그러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신호 위반 정황은 좀 뚜렷해 보이기는 합니다. CCTV에서 보면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 예. 지역인데 좌회전을 해서 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난폭 운전 혐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난폭 운전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그러면 난폭 운전을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특히 네.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법적인 문제는 좀 뒤로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과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그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한다 하더라도 엄벌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맞아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그 박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딸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지는 민주당 측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사과의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어떤 그런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하는 네. 하거나 기소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전 사위 관련 이거 수사와 관련해서 이 건 때문에 좀 연기된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예. 주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용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내지 위협운전 치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뭐 취업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진스 따돌림 공방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이브 건물의 4층이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거든요.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뉴진스 멤버 한이가 다른 이제 같은 회사에서 다른 아티스트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라는 네. 발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CCTV를 삭제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지난달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한 예. 영상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티스트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들을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측에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뒤늦게 CCTV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예. 그랬더니 이제 사건 당일에 한희 씨와 다른 아티스트가 인사하는 8초가량의 영상은 남아 있었지만 그 뒤에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매니저와의 그 영상 자체가 삭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과 어머니 측에서는 왜 하필 문제가 안 되는 장면을 남겨놓고 문제가 되는 장면은 삭제가 된 것인지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불쾌했다라고 하면서 굳이 왜 그 장면만 지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지운 것은 퇴사한 사람이라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뉴진스 네. 측의 이 주장과 관련해서 예.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뭐 입장을 낸 모양인데 입장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빌립 랩이라는 데서 공식 입병을 냈는데 평소 때 본인들은 경칭을 사용하고 경어를 사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무시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멤버들이 인사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담은 CCTV를 민희진 그 대표 측과 함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와 같은 동영상이 없자 이 민희진 그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다른 영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그 주장이지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서로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지금 1년이 된 어제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요. 이스라엘을 합동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즉시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의 포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로켓을 맞아 불타오릅니다. 아파트 인근 도로에 떨어진 로켓의 충격으로 인근 건물과 차들이 파손되며 아수라장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1년을 맞은 현지 시간 7일 낮,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이 로켓 총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وبالتالي فإن ما حدث مع الأسرى الستة في رفح ربما يتكرر مع آخرين طالما تعنت نتنياهو وحكومته الدموية. 하마스가 수도 텔아비브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습하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Even today, during the commemorations of those that were killed at the hands of Hamas still fired rockets at our civilians, not in the north, not in the south, here in central Israel. 앞서 가자지구 전역의 군시설을 선제 폭격했던 이스라엘은 이날도 1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의 120개 이상 목표물을 집중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מאז אותו יום שחור אנחנו בהתקפה בשבע חזיתות. התקפת הנגד שלנו על אויבינו ב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악의 축에 선 적들에게 반격하겠다고 밝혀 중동 전쟁의 불씨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의 필리핀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싱가포르에 도착해 오늘부터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면서 원전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도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입장하자 한국과 필리핀 경제인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한수원 참여를 성사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거라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끝으로 다음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와 통일 구상을 밝히고 싱가포르 대통령, 총리와도 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대통령과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 시찰과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해낸 미국의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RNA 분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1mm 정도 크기 벌레인 예쁜 꼬마 선충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해 유전자 조절에 완전히 새로운 원칙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스페인의 독특한 전통 카스텔인데요. 가을에 열리는 카스텔 축제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타라고나입니다. 인간 탑 쌓기인 카스텔 대회가 열렸는데요. 촘촘하게 모여선 사람들이 탑을 만들어갑니다. 이 카스텔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네, 오래된 전통 놀이로 보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내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지역 내 여러 개의 인간 탑 쌓기 팀이 활동합니다. 평소에도 철저하게 훈련하는데 대회에서 인간 탑을 쌓고 안전하게 해체까지 마치면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이 카스텔은 지역사회의 결속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뤄낸 전통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와 원주,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영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4도, 광주와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구름만 지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져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추수를 마치고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날씨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단풍이 지각입니다. 보통 9월 말부터 단풍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예년보다 늦어졌습니다. 설악산의 경우 지난해에는 10월 23일에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